자, 이제 워드2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요 그림과 설명은 사실은 워드2백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워드2백은 추론 기반 단어 표현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드렸던 추론 기반 단어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각 단어의 의미는 해당 단어의 주변 단어들, 맥락이라고 했잖아요. 맥락의 분포에 의해 파악이 가능하다. 다른 이그젬플, 아까 그 영어로 된 이그젬플을 봤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뭐뭐를 먹었더니 이가 시렸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은 이 뭐뭐에 들어갈 단어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자, 뭐가 들어갈까요? 보면 어떤 분은 아이스크림, 어떤 분은 얼음, 어떤 분은 찬물,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거란 말이에요. 한 가지로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아이스크림, 얼음, 찬물 전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뭔가 차가운 음식이라는 거죠. 자, 이가 시렸다라는 거에서 차가운 거를 알 수 있고 먹었다라는 거에서 음식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즉 여기에 들어갈 녀석은 차가운 음식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주변의 단어들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추론을 수행했더니 뭐 아이스크림, 얼음, 찬물과 함께 뭐 구구라는 단어가 결과로 나왔다. 그러면은 구구, 그거는 내가 모르는 단어이긴 한데 아마 차가운 음식일 거야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변의 단어들을 보고 어떤 특정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면, 의미를 추론해낼 수 있다면 그 단어를 의미에 따라서 벡터 공간에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즉 가까운 단어들끼리 가까운 공간에 표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벡터 공간에 표시하고 나면 단어 간의 벡터 연산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추론 기반 단어 임베딩의 큰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왼쪽 그림은 어떤 문장이 있고요. 지금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문장이 있고 또 다른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달랑 두 문장만 있으면 안 되지만 이런 문장이 수백 개, 수만 개 있었다라고 한다 보면은 요 시실리안과 이탈리안이라는 게 근처에 있게 되고 젤라또와 아이스크림이 근처에 있게 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벡터 공간의 단어들을 다 잘 나타내게 되면 맨에서 웜원으로 가는 이 관계는 엉클에서 안트로 가는 관계와 같고 킹에서 퀸으로 가는 관계와 같다 해서 이 단어들 간의 더하기 빼기 연산을 통해서 유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맨에서 웜원을 빼고 퀸을 더하면 뭐가 나올 거냐라는 벡터 연산을 하게 되면 답이 킹,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은 이 유추 연산 때문에 너무너무 신기해서 워드2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워드2백을 활용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게 지금 사실은 워드2백으로 제목이 붙어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얘 자체는 워드2백 알고리즘을 얘기한 건 아니고 워드2백으로 대표되는 추론 기반 단어 임베딩의 큰 특징이다. 큰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드2백을 신경망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것을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단계별로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워드2백에 어떤 게 있나 보면은 워드2백을 처음에 제안한 논문에서 두 가지로 제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CBO라는 알고리즘과 또 하나는 스킵그램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자, CBO 알고리즘은 예를 들면 요 녀석을 예측할 때 주변에 있는 단어를 인풋으로 넣어서 가운데 있는 요 중심 단어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CBO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스킵그램은 우리가 관심 있는 요 단어를 가지고 거꾸로 밖에 있는 단어들을 예측을 하는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얘가 스킵그램이 되겠어요. CBO와 스킵그램의 성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맨 뒤에 워드2백에 대한 소개가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개념을 그림으로 또 과정과 개념을 이해하기에는 C보호가 더 수월한 측면이 있어서 C보호를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스키그램에 대해서는 맨 뒤에 간단히 특징만 소개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경망을 이용해서 워드2백을 구현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강의 노트에는 조금 깊은 내용까지 담았고요. 하지만 설명은 특히 코드 부분에서는 좀 선택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신경망을 통해서 무언가 학습을 하려면, 자, 우리 그 단어를 학습하는 거죠. 단어를 학습을 하려면 단어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는데, 크게 보면 원핫 인코딩과 그리고 밀집 표현, dense representation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림으로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단어가 5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 단어가 5개밖에 없어서 예를 들면 고양이, 강아지, 학교, 뭐 데이터, 결혼,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어휘가 5개밖에 없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고양이를 10000, 강아지를 01000, 뭐 결혼을 00100, 학교를 00010, 그리고 뭐였죠? 결혼이었나요? 그 결혼을 00001,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단어가 5개라면 원핫 인코딩이라는 거는 5차원의 벡터를 사용하게 되고요. 자, 단어가 5개가 있다면 5차원의 벡터를 사용하는 거고, 각 단어마다 하나만 1이 되고 나머지만 0이 되는 방식으로 벡터를 만드는 거예요. 자, 10000은 고양이, 01000은 강아지, 00100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장점은 뭐냐면, 장점은 너무 쉬워요. 단어 수만큼 차원을 만든 다음 하나만 1, 나머지 0,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하면 벡터가, 제가 지금 5개 단어만 갖고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5차원이면 되는데, 단어 어휘가 100만 개다 그러면은 100만 차원의 벡터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자, 위에 거는 장점, 쉽다. 두 번째 거는 벡터의 차원이 너무 커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징인 거예요. 벡터의 원소 중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0으로 나타내면 돼요.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단어 간의 의미 관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양이가 아까 10000이었잖아요. 강아지가 01000이었잖아요. 그리고 학교가 00100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강아지가 고양이랑 가까울까요? 다시 고양이랑 유사할까요? 아니면 학교랑 유사할까요? 자, 물론 강아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강아지와 학교는 완전 다르죠. 생물, 무생물도 다르고요. 그런데 강아지와 고양이는 비슷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아지는 고양이랑 좀 비슷해지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핫 인코딩의 경우에는 얘의 거리와 얘의 거리가 지금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원핫 인코딩으로 하게 되면, 즉 모든 단어들 간의 거리가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모든 단어들 간의 거리가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단어들 간의 의미 관계, 특히 유사성을 나타낼 수가 없다. 사실 얘네는 그래서 원핫 인코딩은 얘가 의미를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단어 5개를 식별하는 방법을 만들었다라는 정도의 아주 낮은 의미만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원핫 인코딩으로 쭉 단어를 나열하고 나니까 우리 희소행렬하고 비슷해졌잖아요. 대부분이 0이고 가끔 1이 있는, 그래서 원핫 인코딩을 우리가 희소행렬의 스파스를 따서 스파스 리프레젠테이션, 희소 표현, 네, 좀 어색하긴 한데 희소 표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희소 표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밀집 표현, dense representation을 보면 각 단어를 임의의 수의 차원으로 대응시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단어가 5개인데 3차원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단어가 10만 개인데 10차원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적은 차원으로 대상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 dense representation은 각 단어를
자, 다시 볼게요. 각 단어를 임의의 수의 차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은 적은 차원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얘는 이제 장점이 되겠고요. 댄스 리프레젠테이션의 장점이고, 그래서 단어 100가지를 10차원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5차원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 우측의 그림은 우연히 5개의 단어를 5차원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단어가 총 100만 개가 있는데 걔네를 5차원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지금 보면 고양이와 강아지가 각각 5차원 벡터로 나타나 있고, 계산은 안 해봤지만 얘네들 간의 벡터 간 유사도를 구하면 유사하게 나올 거다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얘네들은 댄스 리프레젠테이션의 특징이고요. 단어 간 의미 관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늘 적용되는 건 아니고, 댄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아주 현명하게 잘 하면 그렇게 표현된 요 벡터가 단어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어 간의 관계도 잘 표현된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댄스 리프레젠테이션 자체가 의미 관계를 잘 표현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댄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해서 현명한 방식으로 잘 나타내면은 그때 단어들은 의미를 갖고 있는 벡터로 나타나고, 그래서 단어 간의 의미 관계가 잘 표현이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댄스 리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잘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워드 투백이라는 거예요. 자, 워드 투백은 그래서 단어 표현 관점에서 워드 투백을 보면 원핫 인코딩 방식으로 단어들이 들어갈 텐데, 자, 신경망을 학습할 때는 원핫 인코딩 방식으로 단어들이 들어가요. 인풋에도, 자, 신경망 뒤에 이제 보겠지만 인풋이 있고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인풋에도 단어가 들어가고 타겟에도 단어가 들어갈 텐데, 아까 여긴 맥락이 들어가겠죠? 여기는 관심 단어가 들어가겠고요. C5위에서. 그럴 때 얘네들은 전부 원핫 인코딩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핫 인코딩으로 인풋과 타겟을 집어넣어서 신경망을 학습을 하고 나면 그 과정에서 가중치 행렬이 업데이트 될 텐데, 그 가중치 행렬이 곧 단어의 밀집 표현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큰 틀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핫 인코딩이라는 방법이 있고 댄스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워드 투백은 신경망을 이용해서 모든 단어를 인풋과 타겟에 원핫 인코딩으로 집어넣어서 반복 학습을 하게 되고요. 반복 학습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로 가중치 행렬을 얻게 되는데, 그 가중치 행렬이 단어의 댄스 리프레젠테이션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망의 구조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만큼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워드 투백을 이해하려면 신경망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신경망 자체는 지금 우리 이번 수업의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데이터 과학개론의 강의 영상 중에 파트 6 뉴럴 네트워크라는 주제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각자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신경망이 큰 틀만 한번 읊어보고 바로 워드 투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경망이라는 거는 크게 3가지 층으로 되어 있어요. 인풋 레이어, 그리고 은닉층, 자, 숨겨져 있는 히든 레이어, 그리고 출력층, 타겟층, 아웃풋 레이어, 이렇게 되어 있죠. 히든 레이어를 인풋 레이어는 한 층이고요. 아웃풋 레이어도 한 층인데, 히든 레이어를 여러 층을 쌓을 수가 있죠. 자, 여러 층을 쌓아서 뭐 장단점도 있고 하게 되는데, 아무튼 히든 레이어를 우리는 하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신경망의 구조를 보면 인풋, 히든, 아웃풋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각 레이어 사이에 가중치 행렬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가중치 행렬이 존재해서 예를 들면 여기가 1, 0, 0, 1이 들어갔다라고 계산을 해봐요. 여기 가중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게 되는데, 지금은 히든 레이어의 3개 중에 이 가운데에만 지금 초점을 맞춰 볼게요. 만약에 얘가 0.1이고요.
0.1이고 나머지가 0이고 0이고 마지막이 만약에 0.2였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1001이라는 인풋이 들어가고 가중치가 0.100 0.2라고 하게 되면 1 곱하기 0.1 0 곱하기 0 0 곱하기 0 1 곱하기 0.2에서 0.3이라는 값이 얘네 곱한 거랑 얘네 곱한 거 얘네 곱한 거 얘네 곱한 거를 다 더하게 됩니다. 다 더해서 0.3이라는 값이 얘한테로 전달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층에 있는 값들이 다음 층으로 넘어갈 때 원래 값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가중치와 곱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가중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값들을 구하게 되겠죠. 조금 복잡한 뭐 활성화 함수 등등 얘기가 있는데 그건 그냥 무시하고요. 그럼 또 다음 층에도 가중치가 있단 말이에요. 가중치를 곱해서 얘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아웃풋 레이어에는 타겟이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2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빼고 하나 있는 경우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값이 나왔어요. 여기에 값이 나왔더니 만약에 뭐 이런 거죠. 뭐 0.5보다 값이 크면 강아지고요. 0.5보다 값이 작으면은 고양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 있는 가중치 값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랜덤하게 뭐 0, 0.1, 0.2 뭐 해서 랜덤하게 정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입력을 집어넣어서 타겟을 뽑아봤더니 0.7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0.5보다 크면 강아지라고 그랬나요? 자, 0.7이 나왔어요. 그래서 답은 강아지! 그랬는데 틀렸어요. 고양이였어요. 그러면 틀렸대 하면서 막 고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풋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 고칠 수 있는 거는 가중치겠죠. 그래서 가중치를 조금씩 고쳐요. 뭐 편미분도 이용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중치를 조금 고치고 다시 학습, 또 다시 학습, 다시 학습 하면서 틀리면 다시 벌칙을 주고 맞으면은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하면서 점점 이 웨이트 값들을 갱신을 해나가면 그렇게 확정된 웨이트 값들을 우리가 신경망을 통해 도출한 모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새로운 인풋이 들어와요. 새로운 인풋이 들어오면 이 모델에 집어넣는다라고 우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새로운 인풋이 들어오면 이 가중치 행렬을 이용해서 신경망을 추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고양이네 라고 예측을 해줄 수가 있다. 이게 신경망의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요약을 보면 각 레이어사에 가중치가 존재하고요. 가중치 행렬로 존재하게 돼요. 얘가 만약에 4개고 얘가 3개잖아요. 그러면 4 곱하기 3 행렬로 존재하게 되겠죠. 여기는 3 곱하기 2 행렬이 존재하겠네요. 자, 해서 인풋과 가중치를 가지고 타겟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 추론이라고 하고요. 얘가 정방향, 즉 forward induction, 정방향 추론, forward indu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예상한 답과 정답과의 차이를 비교해서 다시 에러를 전파하는 거를 우리가 back propagation, 역으로 전달한다 해서 역 전파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뭔가 지식이 있어서 얘가 답일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보고 고치고 해보고 고치고 해보고 고치는 걸 무지 많이 하는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으로 최적 가중치를 도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가중치 행렬을 임의로 설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 학습을 통해 가면서 가중치를 바꿔가면서 최적 가중치 행렬을 도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많은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극단적으로 만약에 데이터가 한 개가 있어서 하나를 가지고 학습했다. 그러면 요 랜덤하게 가중치를 넣은 다음에 한 번 학습했다. 그 가중치가 제대로 반영이 됐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경망은 이렇게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많은 수의 학습, 많은 수의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신경망 관점에서 워드200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신경망으로 워드2백을 이해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그림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인풋 레이어 하나, 아웃풋 레이어 하나, 그리고 히든 레이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풋 레이어에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고 아웃풋 레이어에는 여러 개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 스킵그램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은 시보우와 스킵그램은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에서는 히든 레이어에 대해서 그리고 가중치에 대해서 살짝만 언급을 하고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신경망은 인풋 레이어 하나, 아웃풋 레이어 하나지만 히든 레이어가 여럿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워드2백의 경우에는 히든 레이어, 즉 은닉층도 항상 하나입니다. 자, 히든 레이어도 한 층, 인풋 레이어 한 층인 건 원래 그렇고요. 아웃풋 레이어 한 층인 것도 원래 그렇고 히든 레이어가 한 층이라는 게 워드2백의 특징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인풋 레이어에도 단어가 들어가고 아웃풋 레이어에도 단어들이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XK 그리고 가운데 있는 Y 2의 J 얘네 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에 사용된 차원과 아웃풋에 사용된 차원은 동일하고요. 얘네는 둘 다 원핫 벡터, 원핫 인코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은 단어가 100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만개네요. 자, 단어가 10,000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의 단어가 들어왔잖아요. 하나의 단어가 들어왔는데 얘가 10,000차원이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x는 1 곱하기 만의 행렬, 즉 10,000차원으로 구성된 벡터와 유사한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000개 중에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원핫 벡터가 될 겁니다. 어차피 1 곱하기 만이라면은 이거 앞이 1 곱하기니까 행렬이 아니라 벡터라고 말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앞이 1일 때는 벡터가 맞지만 얘는 지금 단어가 하나 들어왔을 때를 가정한 간단한 모델이고요. 우리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니 배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단어를 하나씩 학습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100개, 1000개씩 학습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만약에 미니 배치의 크기가 100이라서 100개의 단어가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이 100 곱하기 만 행렬이 되게 됩니다. 자, 아무튼 10,000차원 중에 10,000개의 값 중에 하나만 1이고 나머지가 0인 원핫 벡터가 인풋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아웃풋도 역시 10,000차원으로 구성된 단어 벡터라는 거예요. 자, 얘도 10,000차원, 얘도 10,000차원. 그런데 이 히든 레이어의 차원은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히든 레이어는 만보다 우리가 적은 숫자로 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300차원이다 라고 정하게 됐다면 여기에서 10,000차원이 있는데 여기에 300차원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가중치 행렬은 크기가 그 형상이 10,000 곱하기 300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행렬 곱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간단하게 이그젬플을 계산을 해보시면 알게 될 텐데 앞이 1 곱하기 만 그리고 만 곱하기 300 얘네들을 행렬 곱을 하면 1 곱하기 300 행렬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 다시 원래 단어의 차원이 10,000차원, 히든 레이어에서 압축된 차원이 300차원이라면은 입력단에 있는 가중치 행렬 W는 만 곱하기 300 행렬이 되고요. 뒷단, 아웃풋단에 있는 가중치 행렬 W''은 거꾸로 300 곱하기 만 행렬이 되는 그런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워드2백은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면 은닉층이 하나인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가중치 행렬이 W가 있고 W''이 있게 되는 거죠. W는 입력단, W''은 출력단. 서로 모양이 트랜스포즈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앞에는 아까 만 곱하기 300이었잖아요.
뒤에는 300 곱하기 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W 프라임은 세 가지로 나타냈지만 사실 얘네는 지금 같은 하나의 가중치 행렬입니다. 하나의 행렬을 곱해서 여러 곳으로 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사용하게 될 건 뭐냐 하면 워드2백 학습이 맞춰지고 나면은 W 행렬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W 프라임 행렬을 사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원핫 인코딩으로 된 입력과 출력으로부터 댄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고, 걔네가 W 또는 W 프라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사용해도 되고 얘를 사용해도 됩니다. 즉 워드2백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최종 결과물은 요놈이나 요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되느냐? W나 W 프라임 중에 어떤 걸 사용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학습이 만약에 충분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두 내용의 값이 같아요. W와 W 프라임이 같아요. 물론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형상이라 하면 앞에 건 만 곱하기 300, 뒤에 건 300 곱하기 만이었잖아요. 해서 가로 세로가 다르기 때문에 트랜스포즈를 시켜주면은 다른 놈과 같아지는 그런 형태, 값은 모두 동일하다는 겁니다. 학습이 이상적으로 잘 이루어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값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 게 좋다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주로 앞에 있는 그 W 벡터를, W 가중치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구조 관점에서 본 뉴럴 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워드2백의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